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항공기 내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모두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정에도 없던 인천공항에 불시착한다는 기장의 방송에 기내는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되고 맙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승무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랑스 출신의 에어프랑스 기장으로 일했던 클라라입니다. 저는 오랜 기장 생활에 대한 대가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게 되어 해외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슴속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서 들었던 불친절하고 폐쇄적인 나라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서 단지 경유지로만 생각했던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한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공기 전기 개통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기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사불이 나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승무원들은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의 해안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낯설었고 그것이 제 마음의 거리감을 더 키웠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한국어가 가득한 안내방송과 표지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입국장은 생각보다 질서정연했지만 여전히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목소리들은 마치 다른 행성의 언어처럼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공항 직원 한 명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확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잠시 후 그 직원은 의자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직원은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었지만 왜인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차가운 기계적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분명 동료들이 말한 불친절한 한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예외일까? 아니면 제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 안에 자리 잡은 선입견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오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낯선 땅에서의 경험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이 마음의 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에서 우리 승객들을 맞이한 사람은 정태윤이라는 위기관리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태윤의 침착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눈빛은 진중했고 말투는 간결했지만 정확했죠.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점검에 약 4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공항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원하시면 공항 주변 투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윤은 태블릿을 펼쳐 공항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비 상황, 승객 현황, 대체 항공편 정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정비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안전한 거리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호기심이 생겨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브리나도 관심을 보였고 총 10명 정도의 승객들이 정태윤을 따라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넓은 경납고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태블릿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한 시계 같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톱니바퀴처럼요. 정태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정비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안전 확인 절차는 3번 이상 중복 검증되며 오차율은 0.001%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점점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비행기는 분명 안전하게 수리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모든 디지털 분석과 시스템 점검이 끝난 후에도 정비사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가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정비총괄 매니저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경험과 직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 둘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건 사람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기술이라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이런 접근 방식이 한국의 첨단 기술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정태윤의 차분한 설명과 정비사들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로봇처럼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정확함과 신뢰성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라운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 지갑, 심지어 가방까지 자리에 두고 화장실이나 매장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저기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도난 걱정을 안 하나요? 저는 정태윤에게 물었습니다. 정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드물어요. 물론 완전히 없진 않지만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나 로마에서는 잠시라도 짐에서 눈을 떼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2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항상 가방을 몸에 바짝 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캐리어를 잠시도 놓지 않는 습관이 생겼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태윤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CCTV 네트워크,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시민의식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물건을 습득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맡기는 비율이 97%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시스템의 결과예요. 저는 숫자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사회의 안전은 첨단 감시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짐을 붙드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던 사브리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클라라, 나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아. 의자 좀 찾아볼까? 저는 그녀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카페에 앉아 휴식을 취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의 안전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출구 앞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우산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신의 우산을 꺼내 그 승객에게 건넸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그저 미소와 함께요. 외국인은 놀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며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어떤 깊은 인간적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공항 곳곳에서 그런 작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길을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직원, 아이가 울자 사탕을 건네는 상점 주인, 서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승객들. 모두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경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듣고 익힌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낯선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조금씩 이 나라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브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이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가 급히 외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쓰러졌어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어디선가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혜림은 즉시 사브리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낮고 탈수 증상이 있네요. 비행 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혜림의 영어는 정확했고 손놀림은 더욱 정확했습니다. 의료팀이 도착했고 그들은 신속하게 사브리나를 들것에 실어 공항 내 응급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며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사브리나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응급센터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체계적인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독일의 응급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윤혜림은 사브리나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탈수와 스트레스성 저혈압입니다. 수액 치료와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응급센터의 대기실에 앉아 사브리나가 치료받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는 한 노인분이 앉아 계셨는데 어깨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기 선생님들 실력 좋아요. 내 나이에 이 정도 대접은 감지덕지지.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브리나가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훨씬 나아졌어. 이 의사들 정말 대단해. 내가 쓰러지자마자 달려와서 정확하게 진단하더라고. 사브리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림은 다시 와서 사브리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와 세심한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액이 다 들어가면 1시간 정도 더 쉬다 가셔도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호텔 예약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윤혜림과 다른 의료진들이 보여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배려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차갑고 기계적인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센터에서 나온 후 사브리나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배웅한 뒤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 식당을 찾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서 너무 맵고 이상한 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공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모든 글자가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진이 있어 그나마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가장 무난해 보이는 김치찌개를 가리켰습니다.
주문을 받은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매운 걸 잘 드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매운 건 별로.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에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음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작은 그릇 여러 개의 다양한 반찬이 담겨 있었고 가운데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강하지 않고 오히려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맵고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깊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두부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맛있으세요? 지나가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분들을 위해 맵기를 조절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랍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본 삼각김밥의 포장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포장지를 당기는 순간 김이 밥에서 분리되어 바삭함을 유지한다는 아이디어가 참 신선했습니다. 무인 계산대, 진열 방식, 심지어 작은 욕실용품 세트까지. 모든 것이 실용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여성이 제가 들고 있는 반찬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 반찬 참 맛있죠. 우리 때는 이게 생명줄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발효 음식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 요리의 정체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음식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존의 지혜가 담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과자를 먹으며 저는 오늘 경험한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비소의 체계적인 시스템, 응급센터의 따뜻한 케어, 그리고 이제 음식에서 느낀 문화적 깊이까지. 모든 것이 제가 들었던 루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국 타인의 이야기보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너무 쉽게 듣고 믿는 걸지도 모르겠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열린 마음으로 이곳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비가 거의 마무리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윤혜림이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라운지로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많은 승객들의 이름과 좌석 번호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승객들의 상황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씨, 당신의 알레르기 약은 가지고 계신가요? 비행 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마티아스 씨 가족, 어린 따님이 비행 중에 잘 지내셨나요? 추가 간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혜림은 각 승객에게 말할 때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말투와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노부부에게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고 아이들에게는 눈높이를 맞추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윤혜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과 상황을 다 기억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첫 얼굴이니까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토록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담긴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타 문화를 바라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와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듣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승객이 복잡한 환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명의 직원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은 항공사와 통화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체 항공편을 검색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승객의 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팀처럼요. 와, 정말 효율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윤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할 때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업무 철학을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효율성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 속 톱니바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요. 저는 문득 이런 경험이 매뉴얼이나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DNA에 녹아있는 무언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정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승객이 윤혜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나요? 윤혜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효율성과 조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적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없고 서비스 교육에도 담을 수 없는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세세한 규칙과 절차를 넘어서는 인간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라운지의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이동이 아닌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프랑스행 비행기가 1시간 후 출발합니다. 탑승 준비가 완료된 승객들은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흘러나오자 저는 제 짐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순간을 고대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불빛의 집합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각각의 이야기와 의미를 품은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사브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라, 비행기 탈 시간이야? 사브리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난 조금 더 머물고 싶어.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사브리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머문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회복하면 함께 돌아다녀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문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태윤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행기 안 타세요? 네, 조금 더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이 순간은 지금만 있는 것입니다. 예정된 일정을 벗어나는 것은 저에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늘 계획대로 예측 가능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발견한 지금, 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 여행 가방을 끌고 라운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나온 몇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저의 인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경유지였던 곳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앉아 휴대폰으로 서울의 호텔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태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계획에 없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불확실함 속에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이 문화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여행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계획에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정태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윤은 저와 사브리나에게 제안했습니다. 공항 근처에 좋은 시장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택시 태워드릴게요. 우리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15분을 달려 작은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양한 소리와 냄새, 그리고 색깔들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시장 초입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연세가 지긋한 노부부였는데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손편지로 주문하는 게 좋아요. 직접 써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가 한글로 몇 가지 메뉴를 써서 노부부에게 건네자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물론 한국어였지만 그 친근한 눈빛만으로도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태윤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사는 따님 자랑을 하고 싶으시대요. 의사가 되셨다고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표정은 어떤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는 보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고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로 포장된 곳이 아닌 실제 서울 시민들의 일상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신선한 식재료의 향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의 표정.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비록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정이 묻어 있었고 상인과 손님 사이의 작은 농담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 한 꼬마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손에 든 사탕을 내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외국인 이모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 순수한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탕을 받아들며 감사합니다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고 아이는 기뻐하며 뛰어갔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차츰 이 나라의 리듬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담긴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우리는 시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고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여행이 아니라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며 서울의 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마음에 어떤 풍경을 그려놓을지 저는 벌써부터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한국 장난치지 마세요. 그런 후진국에 우리 애를 맡길 수는 없어 미국의 한 병원에서 한 여성이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의 검사 결과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창백해지는데요. 그녀가 아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듯 하네요. 충격과 함께 한국을 부정하고 있는 이 여성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미국의 데이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지라고 합니다. 새벽 6시에 날카롭게 울리는 아이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나무 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저는 이미 밤사이에 시장 보고서와 뉴스 알림을 스캔하고 있었죠. 저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회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의 수석 부사장으로서 24시간 내내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방법은 원하지 않았죠. 저는 또 다른 하루의 중요한 금융 업무를 위해 재빨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깔끔한 검은색 바지 정장에 4인치 루브탱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주방으로 들어가 녹즙을 한 모금 들이키고 벽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유럽 전역에서 변동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쿄 증시는 밤사이 0.3% 상승 마감했죠. 숫자와 헤드라인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저는 이를 즉시 이해하며 고객의 다음 움직임을 계획했습니다. 시장 변동을 이용해 불을 싸는 것은 저희 생명과도 같은 일이죠. 엄마 아침 식사 중에 이 화면을 계속 켜놓아야 해요. 정신이 산만해져요. 16살 아들 아웃렉스가 구겨진 교복을 입고 냉장고로 가면서 투덜거렸어요.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거 알잖니? 저는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거래 요청을 보내며 대답해 주었죠. 큰 승진을 한 이후로 데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장이 열리고 고객과 통화하는 사이에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데니의 오렌지 주스를 리필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종목을 스크롤하며 정신없이 움직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일과 결혼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3년 전 이혼한 이후로 저에게는 제 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제 전부였죠. 저는 월스트리트라는 고성능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주당 100시간을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냐고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저는 몇 분 만에 100만 달러짜리 결정을 내리는 스릴을 좋아해요. 그리고 10자리 숫자의 연봉도 나쁘지 않죠.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알아온 유일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전 이 일을 정말 잘한답니다. 데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주요 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받은 선물인 제 고급 시계를 흘끗 쳐다보았어요. 젠장 벌써 아침 7시내 서두르지 않으면 기차를 놓치겠어. 저는 매끈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데니의 볼을 급히 뽀뽀해 주었습니다. 역사 시험 잘 봐. 아들 오늘 밤에 보자. 저기는 인파를 해치고 단골 바리스타에게 트리플 샷 아몬드 밀크라떼를 주문한 뒤 저는 오전 8시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올라탔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또 다른 혼란스러운 아침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불과 48시간 만에 제가 세심하게 구축한 세상이 뒤집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내리자마자
회사 전화가 울렸습니다. 25살에 저를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뽑아 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만들어준 제 상사이자 멘토인 도날드였죠. 전략에 대해 또 밤을 새울 준비를 하시죠. 돈 좀 벌어봅시다. 저는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 대답했죠. 큰 고객은 결국 큰 보너스를 의미하니까요.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오후 7시가 되어도 우리 팀은 8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영국 고객을 위한 상세한 재무 모델 수익 예측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수석 부사장으로서 저는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날카로운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어요. 저희가 일하는 동안 사무실은 서서히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경 도날드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탄탄한 진전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아침에도 여전히 숫자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가서 좀 쉬세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이 업계에서 번아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지친 몸을 이끌고 브라운 스톤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차분한 삶에 대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 6시 재무보고서가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산말입니다. 모호한 경제 지표를 따지는 대신 학교 도시락을 싸고 데니가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돕는 그런 산말이죠. 하지만 그건 상상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아늑한 가정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위험 거래의 스릴, 교활한 경쟁자를 제압하는 스릴을 즐기죠. 골드만삭스가 없었다면 저는 목초지에 내몰린 경주마처럼 길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멜라토닌 젤리 2개를 먹으며 흥분한 뇌를 달래고 실크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잠이 드는 동안 작은 목소리가 부와 권력보다 인생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저는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니 저는 그가 위험할 정도로 아파하는 악몽을 꾼 후 공포에 질려 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옷과 신발 더미 속에서 곤히 자고 있는 데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서 다음 날의 실적 보고서를 훑어보며 데니의 어질러진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어릴 적 데니의 낙서로 뒤덮인 파란 벽에 비스듬히 붙어있는 데니에 내서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자니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 원숭이처럼 매달리던 아들은 이제 날렵한 턱선에 수염을 기른 마른 10대가 되었죠. 언제 이렇게 빨리 자란 걸까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된 걸까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데니가 졸린 눈을 깜빡이며 몸을 일으켰다. 이제 시간 됐어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아니 아직이야. 조금 더 자렴. 제가 속삭였어요. 그런데 데니에 뭔가 이상해 보이고 얼굴은 창백하고 초초해 보였어요. 저는 나중에 그에게 괜찮은지 물어봐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저는 그의 축축한 이마에 묻은 모래털을 털어주며 그가 어릴 때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지만 저는 이를 무시하고 데니의 침대에 가만히 앉아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데니를 바라보고 얻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자렴 아들. 저는 중얼거리며 다운 100만 달러짜리 일을 준비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데니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후 48시간 동안 데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장난기 넘치던 데니는 이제 기운이 없고 지쳐서 식사를 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헝클어진 곱슬머리 아래 잿빛 얼굴로 그네를 타는 그의 모습을 틈틈이 엿볼 수 있었죠. 괜찮냐고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요. 엄마라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저희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데니가 방과 후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요.
데니,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데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호흡을 확인하고 몸에 부상이 있는지 살피는 동안 데니는 무섭게 헐떡거리며 누워 있습니다. 데니의 귓가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손은 심장을 고통스럽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이성보다 모성 본능이 앞서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며 아이를 깨우려고 했었죠.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자 데니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엄마 너무 어지러워요. 데니가 낑낑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안아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뉴욕 장로병원의 응급실에서 데니는 검사를 위해 급히 이송되고 저는 정신없이 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간결한 소식을 전했어요. 의사들이 극심한 피로 빈혈뼈, 통증 등 미스터리한 증상에 대해 검사를 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데니가 수많은 스캔과 조직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간호사들에게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요청하며 무력감 속에서 데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맥주사 튜브와 깜빡이는 모니터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작은 몸으로 누워있는 저희 용감한 아들은 너무 위축된 것 같아 보였어요. 데니가 입원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난 시점. 저는 그의 침대 옆에서 중요한 고객의 수익 가이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커지는 걱정을 감추고 익숙한 스프레드시트에 몰두하는 동안 데니는 지독한 관절 통증을 견디며 낮잠을 청했죠. 데니의 주치의인 제니퍼 박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침울한 표정이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데니의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맥박이 고통스럽게 뛰는 것이 느껴졌죠. 의사는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습니다. 데니의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백혈병 3기입니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의 서류 시트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리는 둔탁한 굉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백혈병 어떻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어떻게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의사가 예후와 치료 경로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동안 데니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요법 방사선 이식 같은 단어들이 무의미하게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저는 충격과 괴로움에 휩싸여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제가 그토록 무심하게 대했던 제 아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려한 병원 불빛 아래서 저는 울음으로 얼룩진 연약한 얼굴로 마침내 잠든 데니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화를 내며 눈물을 훔치면서 저는 전국 최고의 종양학자들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월스트리트의 모든 연구 기술을 총동원해 이 잔인한 질병을 박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에서 비탄으로 냉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데니의 떨리는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무적이었던 강력한 모자 팀으로서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낼 것입니다. 데니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는 변함없이 굳건히 남아있겠다고 다짐했어요. 글래드스톤 리처드스는 데니가 백혈병에 걸리면서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데니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암센터의 무균실과 외부 세계와 차단된 갈색 건물 안에서 끝없이 노력을 치며 지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치료가 데니의 가냘픈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주변을 맴도는 어둠조차 인정하지 않는 낙관주의는 저희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2월의 어느 날 아침 눈이 소복이 내리는 가운데 데니는 토스트와 진저 에일을 마시는데 성공하며 치료 후 큰 성취를 이뤄냈어요. 데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피부에 스며드는 병원 소독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뜨거운 물 아래 서 있는 동안 저는 종양 전문의의 최근 실망스러운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데니의 특정 백혈병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치되지 않았으며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힘든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냉혹한 통계와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갈 때면 눈물이 제 얼굴에 쏟아져 영혼을 짓누르는 흐느낌으로 목이 막힙니다. 저의 매끈한 샤워실은 데니가 보지 못했던 날것의 고뇌를 풀어놓는 사적인 공간 고독의 방으로 변했죠. 손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망각이 아플 때까지 매끈한 타일을 두드려댑니다. 왜 내 아들일까? 왜 이 아이에게 이 불공평한 싸움을 꺼는 걸까? 데니에게 단 1분이라도 더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저는 무엇이든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잔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단 이후 저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니의 생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했어요. 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구명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스톡홀름에서 시드니,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최첨단 의료센터. 새로운 임상시험 또는 저희가 시도하지 않은 다른 치료법들을 정신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답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분명 저의 고뇌에 찬 호소의 응답이라도 하듯 구글은 갑자기 잘 알려지지 않은 의학 기사를 띄워주었습니다. 번화한 수도 서울에 위치한 한국의 연세대학교 병원에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아암 센터가 있습니다. 맞춤형 면역치료 요법을 포함한 동서양 통합치료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센터는 고위험, 백혈병과 림프종에 대한 전례 없는 완치율을 달성했습니다. 매년 70개국 이상에서 환자들이 이 센터의 혁신적인 전문성을 찾고 있습니다. 희망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던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데니가 살 수 있을까요? 손을 떨며 한국국립암센터의 유망한 통계와 혁신적인 치료법을 소개하는 링크를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이것이 데니에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음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10시간 동안 세균이 가득한 비행기에 갇혀 지루한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니 현대적이고 반짝이는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세관 검색대에서 낯선 소리와 표지판의 불협화음이 저를 공격하자 저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복장을 한 검은 머리의 승객들이 읽을 수 없는 문구가 적힌 기둥과 밧줄 뒤에 정중하게 줄을 섰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도착과 출발이 번갈아 표시되지만 언어를 구분할 수는 없었어요. 매끈하게 닦인 바닥을 걷는 것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저는 데니의 휠체어를 꽉 잡았고 수십 개의 의료용 짐이 쓰러질 듯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절박한 의료 순례를 떠나는 세련된 맨해튼 사람들보다는 오래전 섬에서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리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더 닮아 보였을 겁니다. 공항 직원이 떨어뜨린 처방전을 친절하게 찾아주자 데니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데니의 연약한 건강을 맡긴 이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혼자서 돌아 서울 국립암센터에 가기 위해 터미널 박택시 기사에게 어눌한 한국어로 암센터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기도했죠. 저희는 병원 인근의 환자 및 간병인 기숙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문화 충격은 극심해졌어요. 세련된 첨단 의료센터는 세련된 첫인상을 주지만 의사와 소통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해독하고 병원 음식을 주문하는 등등 모든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데니와 저는 어색한 바디랭귀지 구글 번역의 엉터리, 한국어 문구 가끔 영어를 구사하는 간호사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 어설프게 의사소통을 해나갔습니다. 몇 년 전 도쿄 출장을 다녀오면서 아시아의 복잡한 대도시에 익숙해졌지만 한강을 사이에 두고 빽빽하게 들어선 2,500만 명의 주민이 밀집한 서울의 광활한 대지는 여전히 저에게 어색함을 주었습니다. 시끄러운 교통체증과 네온 사인이 센트럴파크의 목가적인 고요함을 그리워하는 제 감각을 공격했어요. 저는 구찌 핸드백을 꼭 붙잡은 채
낯선 사람들이 이 외국인 모자를 옆으로 흘겨보는 지하철에서 데니에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한국인의 넉넉한 인심에 날카로웠던 제 마음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팁을 기대하지 않고 데니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려고 종종 뛰어내리셨어요. 병원 식당 직원은 말없이 데니가 좋아하는 김치 순두부국을 배달하며 정중하게 인사해주기도 했어요. 몇 시간씩 이어지는 치료 동안 친절한 간호사들은 재미있는 유튜브 동영상과 종이접기라고 부르는 색종이 모형으로 데니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은 간호사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녹차와 병원 음식을 먹으며 데니는 집에 있는 급하기만 한 미국인 직원들보다 이곳의 세심한 간호사들이 더 좋다고 말했어요. 황사가 심한 어느 화요일 저는 데니가 면역 치료를 받는 동안 지역 상점을 돌아다니며 생필품을 구하러 나섰어요. 편리한 번역 앱으로 무장한 저는 정중한 인사를 나누고 평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곧 낯선 농산물과 포장된 과자를 서툴게 가리키며 자괴감을 느꼈어요. 장보기에 실패한 후 빈손으로 계산대에 다가서는 순간 뜨거운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제 요청을 들어주고 저의 권위 있는 존재감을 존중해 주었지만 여기 서울에서 저는 제가 평소에 당당함이 사라진 어색하게 계산대에 줄을 서는 무식한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발갛게 달아오른 뺨으로 자존심을 삼키며 살짝 고개를 숙이고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계산원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데니는 가혹한 서양식 치료에서 벗어나 매주 몸이 튼튼해지면서 한국식 치료에 놀라울 정도로 잘 반응하고 있었어요. 병원 입원부터 치료 인근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찻집에서 회복, 스트레칭을 하는 등 서울에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경사진 지붕과 세련된 목재 기둥을 갖춘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으로 유명한 이 매력적인 동네는 병원의 차가운 효율성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휴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황금빛 오후 향긋한 녹차를 마시며 찻집 주인 할머니와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까지 시도하며 데니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데니의 놀라운 성장을 지켜보며 저희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치유를 베풀어준 한국에게 감사의 기도를 속삭여봅니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이국적인 안식처가 생명줄이 되어주었죠. 저희에게 보여준 과분한 친절에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4월이 가까워지자 의사는 데니의 병이 마침내 완치되었음을 확인하고 골수 이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기쁨의 흐느낌과 함께 안도감에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죠. 데니는 몇 달 만에 본 것보다 더 밝아졌고 통증 없이 맑은 눈과 봄 햇살을 받아 구릿빛으로 빛나는 피부를 되찾았어요. 겨울 내내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바라보았던 서울거리가 이제는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벚꽃이 고운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그날 저녁 연세대병원 정문 밖에는 야간 수업을 들으러 가는 대학생들의 웃음소리와 고소한 고기, 꼬치를 굽는 노점상들로 가득한 북적이는 사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익숙한 팝송에 맞춰 유쾌하게 농담하고 물물 교환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뉴욕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리워지면서 갑자기 향수병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죠. 저는 데니의 생명줄이 병원 건물을 다시 바라보며 빛나는 창문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한겨울의 도시 탈출은 거대한 바다를 가로질러 낯설지만 따뜻한 서울이라는 도시로 저희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진단과 치료를 거쳐 데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골수 이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암울했던 시절 두 명의 외국인에게 보여준 한국에 대한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서울의 저녁마다 들리는 웃음소리와 지글지글 끓는 요리들의 합창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들은 회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데니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죠. 봄이 다가오면서 데니는 실내에 계속 갇혀 지내며 이식 격리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좁은 방에서 고립된 그의 일상을 밝게 해줄 비디오 게임과 영화 외에 허용되는 활동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문득 저는 할머니와 데니의 대화를 떠올리며 데니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데니에게 온라인 수업에 등록하고 한국어 컬러링북과 음악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어학 앱까지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신나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매일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는 곳에 갇혀있던 데니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는 즉시 데니의 온라인 수업에 등록하고 침대 주변에 포스트잇으로 붙인 간단한 어휘 알파벳 차트, 병원 선물 가게에서 찾아낸 전통 유물 등 병실 곳곳에 한국어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데니는 나른한 오후에 전자레인지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중독성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구문과 억양을 열심히 연습하며 한국어를 아름답게 받아왔습니다. 미묘한 리듬과 억양으로 이야기하는 나긋나긋한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편안한 분위기에 찻집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죠. 데니의 성장하는 한국어가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준 모든 의사, 간호사 직원들의 말투와 섞이면서 저는 자부심과 감사함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식을 위해 데니의 면역 체계를 준비하는 집중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안타깝게도 그의 열정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데니는 학교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그리워지고 작은 방에서 요양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갈망하며 점점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죠. 상담과 약물 치료로 잠시 기분이 나아졌지만 곧 다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는 했어요. 데니는 어린 시절을 무자비한 질병에 빼앗겼다는 사실과 불공평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가 정신적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목격하면서 절망이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날 아침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데니의 침대 옆에서 벽에 기대어 구부정한 자세로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작고 상한 모습으로 웅크린 채 목이 메어 흐느끼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가까이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엄마 더는 못하겠어요. 결국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제가 절대 나아지지 않으면요. 이 거지 같은 백혈병이 저를 이기면 어떡해요. 데니의 속삭이는 두려움을 들으며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긍정이 마침내 질병의 끈질긴 무게에 짓밟히는 것 같아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데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고통과 피로를 하나하나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친절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접수원과 검사실, 직원들의 기억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 웃던 미소 데니의 암울한 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들의 따뜻한 유산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야 무의식 중에 이 기억이 떠오르는지 문득 깨달은 저는 데니의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었어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이고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믿어보자 제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회의적인 눈빛이 그의 눈을 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데니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너에게 전부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단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데니를 병원 근처의 휠체어 택시에 재빨리 태웠습니다. 10분 후 북촌 한옥마을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낙원상가의 아치형 돌문으로 이어지는 낡은 골목길에서 바퀴가 덜컹거리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희망찬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데니의 눈은 오래된 지붕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색채와 소리가 폭발하는 낙원상가, 그리고 수많은 물품들을 구경하는 쇼핑객들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게 되었어요. 죽은 영혼도 깨울 만큼 강한 약재와 튀긴 음식에 중독성 있는 메들리로 코가 따끔거렸습니다.
흥분한 관광객과 시장 통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피해 오후에 햇살이 오래된 단지를 풍부한 색조로 물들릴 때쯤 데니와 함께 북적이는 포장마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기를 튀기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가족 단위로 요리를 나눠 먹기 위해 테이블에 모여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길거리 간식 호떡에 익숙한 진한 빨간색 간판이 보이자 저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오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듯 반갑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3개를 종이콘에 깔끔하게 싸서 저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두 손으로 간식을 받아든 저희는 맛있는 한 입을 꿀꺽 삼키며 북적이는 시장을 천천히 빠져나갔고, 한국인들은 호떡을 맛있게 먹는 데니에게 뜨거운 격려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동료애가 데니의 패배한 기분을 순식간에 풀어주었죠. 오후가 어스름한 노을로 접어들 무렵 데니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를 지으며 끈적끈적한 손가락을 하찼어요.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길을 잃고 힘들어 했었는지 기억나니? 저는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데니의 턱에 묻은 시럽 한 덩어리를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이곳에 오면 간단한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주는 피난처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저는 시장 너머로 보이는 한옥마을의 경사진 지붕을 향해 신나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곳은 가장 암울했던 초창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곳이란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서울을 너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반겨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속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데니, 맹세컨대 이분들의 너그러움은 내가 완전히 치유되고 다시 강해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기다려줄 거야. 저의 열정적인 선언은 조용한 골목길에 퍼졌습니다. 노을이 연약한 얼굴에 보랏빛 그림자를 들이우자 데니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지만 병의 잔인한 소나기에서 부당하게 늙어버린 그의 지혜로운 눈을 쳐다보았죠. 이제야 성숙해진 모습으로. 제 손을 꼭 잡는 데니의 모습에 서울의 저녁 교통이 고요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믿고 버텨볼게요. 그들이 여전히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전 이길 수 있어요. 새로운 낙관주의가 빛나며 울퉁불퉁한 보도를 따라 휠체어를 앞으로 나아가던 데니는 어깨 너머로 엄마, 호떡 더 먹으러 가요라고 외쳤어요. 가슴이 뿌듯하게 부풀어 오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서둘러 데니를 따라잡으니 오래된 돌담에서 데니의 소년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동이 트기 전 저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데니의 작은 체구가 심하게 떨리면서 이가 주체할 수 없이 딱딱거리고 있었어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체온증 데니가 어제 줄기세포 이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분명해요. 저는 서둘러 경련을 일으키는 그의 몸을 담요로 감싸고 히터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공포에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열을 내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의료진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간청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긴 밤 동안 저희는 데니의 회복을 위협하는 알 수 없는 힘과 싸웠어요. 데니의 생존을 위한 이식이 오히려 데니의 생존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하자 데니는 마침내 몸을 바짝 웅크린 채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이 트고 방이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불안하게 웅크리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데니가 눈을 번쩍 뜨고 또렷하게 깨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그가 이불 더미에서 제 손을 꽉 쥐었을 때 저는 안도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하고 축복받은 손가락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신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데니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서 살아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데니의 이식 수술 후 몇 주 동안 고립과 불확실성 그리고 인내는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억제되어 무균실에 갇힌 데니는 지독한 지루함과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식 후 관리 지침을 외우며 의학 서적을 뒤적거립니다. 한번 가까스로 재앙을 피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과잉 경계심은 당연했어요. 봄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여름의 무더위에 자리를 내주면서 서울도 변해갑니다. 방의 에어컨은 점점 높아지는 기온을 견디지 못했고 길거리 음식 냄새는 데니의 필터로 걸러진 공기에 스며들었죠. 밤이면 야외 시장에서는 간간히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동네 술집에서는 단체로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저희는 밀폐된 창문과 벽 뒤에서 이 계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한 가운데 활기차게 변해가고 있었죠. 3달이 지나고 마침내 드디어 데니가 퇴원 허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짝이는 7월의 어느 날 아침 저는 매일 데니의 회복을 돌봐주던 의사들과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병실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자 저희는 달콤한 자유의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더 이상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섞인 멸균된 공기가 없고 신발 커버와 종이 가운이 없고 골수 생검이나 면역요법도 없었습니다. 눈부신 한낮의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데니의 뒤를 똑같이 눈부시게 따라가면서 저는 암울한 감염 통제에서 승리적으로 탈출한 이 나라 전체에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도시는 가능성과 약속으로 밝게 손짓하고 있었어요. 곧 딸을 축하 샴페인을 들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1시간 후 서울의 번화한 골목길에서 샌들의 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24시간 내내 생생한 기업가 정신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쇼핑 메카 동대문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의 주목받는 디자이너들이 비좁은 부티크에서 맞춤 의류를 선보이고 수상한 뒷골목 노점에서는 지글지글 맛있는 음식을 팔고 있는 거리를 눈부시게 돌아다녔어요. 쇼핑객들은 스팽글 원단을 놓고 큰 소리로 흥정을 벌이며 이상한 물건을 실은 오토바이를 피했지요. 미소 띠인 할머니가 열정적으로 저희를 자파가 판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을 테마로 한 기발한 기념품을 보며 함께 웃고 있는 데니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저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데니의 창백한 손목을 장식한 반짝이는 리본에 감탄하며 모든 재고를 사들인 후 저희는 근처에서 톡 쏘는 탄산음료를 마시며 데니의 반짝이는 리본에 감탄했습니다. 잠시 후 붐비는 사람들의 밀려 시장을 빠져나오니 어둑한 골목길에 주홍색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마리의 에메랄드색 용이 서로를 우아하게 감싸며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흥미진진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두운 사무실로 들어섰죠. 제스민 향이 진하게 퍼지는 비좁은 공간에서 우아한 중년 남성의 가죽으로 묶인 장부 더미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낮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양손에 명함을 내밀며 정식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금용무역상사 과장 박철수라는 해독하기 어려운 한글 아래 새겨진 그의 영문 직함이 눈에 들어왔죠. 환한 하얀 미소를 번쩍이며 박철수 부장은 도자기 분수대 가운데 비단 천으로 덮인 푹신한 의자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반짝이는 책상 위에는 거대한 진주를 사납게 움켜쥐고 포효하는 용의 형상이 새겨진 검은 돌 조각상이 눈에 띄었는데 고급 보석처럼 강렬하면서도 아름답게 정교했습니다. 제 비즈니스 본능이 흥미를 불러일으켰어요. 정확히 무엇을 거래해야 이런 호화로운 사무실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의 호기심을 읽은 듯 박철수 대표는 알 듯 모를 듯 웃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안목이 좋으시군요. 부인 저희 집안은 200년 넘게 이 사무실에서 세계 최고급 인삼을 거래해 왔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오칠한 골동품 상자를 열더니 흔한 약초가 아닌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뿌리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인삼의 건강 효능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 터라 저는 유심히 살펴보았죠. 박철수 대표는 이 신비로운 뿌리로 만든 강장제를 정령, 장수 권력을 원하는 해외 고객들에게 수출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유통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전혀 다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비즈니스 어휘로 쉽게 대화하는 저를 발견했는데 서울에서 언어와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이런 저의 모습은 처음이라 놀랍기도 했습니다. 1시간 후 계속 연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인삼향이 가득한 박철수 대표의 사무실을 나선 저희는 인삼의 마법 같은 효능을 둘러싼 한국 왕조의 설화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스프레드시트 회사 가치 평가, 월스트리트에 세련된 새 사무실을 오가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오후에 동대문을 돌아다면서 갑자기 배가 고파지자 데니는 근처에서 늦은 점심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적이는 식당에서 보글보글 끓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들과 왕조 정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데니의 모습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현대의학이 이 끔찍한 질병을 궁극적으로 물리치고 그가 병원에서 링거와 치료에서의 승리를 넘어 열정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가 밀려왔어요. 턱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자 낯익은 부드러움이 밀려오며 첫 번째 무서운 진단을 받기 전 서울의 낯선 땅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에 데니의 모습을 영원히 보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희 둘 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사랑하게 된 한국에서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한 저의 용감한 아들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가 샴페인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건 저희를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준 한국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8월에 폭염이 물러가고 나른한 몇 주 동안 데니와 저는 한국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과일을 먹는 게으른 아침을 맞이하고 가끔씩 서울의 네온 사인이 빛나는 할인점을 찾아 쇼핑을 하는 등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활력을 되찾은 데니는 병원 직원들에게 간식, 추천까지 한국어로 시도해 박수갈채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환자에서 아직은 낯선 환경에 편안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씩씩하고 웃는 서울 시민으로 변모하는 데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무더운 저녁 저희는 저희가 즐겨 찾는 노천 포장마차에서 닭꼬치를 나눠 먹으며 짭짤한 연기와 웃음소리로 공기를 가득 채우던 날. 데니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면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수업에 등록하겠다는 새로운 도전을 제안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다양한 어휘 앱과 동영상으로 데니에게 코칭을 해준 저는 서바이벌 문구부터 최근의 야심, 찬 목표까지 그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이 부풀어 올랐죠. 싱가포르 은행원 친구인 에블린은 저에게 유명한 국제 가정교사 김현선 선생님과 원격으로 연결해 주었고 김현선 선생님은 매주 3번 기숙사에서 데니를 만나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데니가 거리의 장면을 부지런히 관찰하며 따라 한 완벽한 절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어요. 한국으로 오게 된 저희의 우연한 이동은 날이 갈수록 편안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데니는 8개월 안에 현지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흥분하며 말했어요. 수년간 무자비한 병마와 싸움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빠른 일정이 제시된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저는 처음에 흥분을 순식간에 가라앉히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죠. 김현선 선생님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상적이지만 과연 외국인 청소년이 그렇게 빨리 한국어를 습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랜 고난을 겪은 데니의 낙관론을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그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도 엄한 부모인 저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데니에게 내년에 수업 준비도를 재평가하기 전에 먼저 점진적으로 대화 능력을 키울 것을 정중하게 제안했죠. 당황한 데니는 소용돌이치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방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 순간 저는 열정적인 희망을 꺾어버린 저희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데니의 느린 호흡이 깊어져 잠에서 깨어난 지 한참이 지난 후 저는 모든 부모가 겪는 똑같은 긴장감, 즉 자녀의 연약한 날개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옆으로 물러서거나 피할 수 없는 추락을 막기 위해 보호손을 펼쳐야 할 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키우면서 데니의 투지는 이제 절제가 아닌 신중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았죠. 이 땅은 온갖 역경을 딛고 제 아이를 돌려주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제 아이에게 계속 불을 지피는 것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데니의 한국어 수업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저녁 저는 양심과 상식이 여전히 씨름하는 가운데 김현선 선생님을 만나 비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국제적인 우아함을 지닌 키 크고 타일리시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다듬어진 손을 뻗으며 고개를 돌린 김현선 선생님의 예리한 눈빛은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단련된 날카로운 지성을 발산하는 듯했죠. 데니의 가족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녀는 영국식 억양이 섞인 완벽한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말문이 막힌 것을 알아차린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저희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나눌까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교양 있는 매너는 의심스러운 자격에 대한 저희 모든 의구심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바닥 쿠션에 앉아 차를 리필하는 사이 간결한 인생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육학 및 아동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수년 전 귀국해 잦은 이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유창한 한국어와 문화적 기초를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죠. 몰입형 언어교육법과 트라우마 상담을 접목한 그녀의 커리큘럼은 심하게 분리되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놀라운 성과를 안겨주었어요. 제 정신적 기준점이 뒤집어지는 순간 저는 잘못된 한국 교사가 아니라 한국 쪽 세련미의 전형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뛰어난 여성은 제가 잘못된 의심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제 아들을 다시 엄격한 학업에 완전히 복귀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니의 놀라운 백혈병 정복과 최근의 교육 열정을 이야기하면서 김현선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니 감정이 북받쳤어요. 제 두 손을 부드럽게 잡은 그녀의 손과 유리알 같은 눈동자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니 데니의 정신과 용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데니가 고난으로 인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되찾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할게요. 이제 제 역할은 데니가 위대함을 향한 날개를 달고 자유롭고 온전히 날아오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종사 역할인 것이지요. 그녀의 시적인 다짐이 저희 사이에 울려 퍼지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놀랍도록 감사한 마음을 담은 그녀의 눈에서 저는 이 한 명의 교육자가 데니가 고립된 환자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지요. 데니가 한국의 풍요로운 지형에서 어떤 길이 열리든 그 곁을 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로서의 제 역할은 대담한 꿈나무인 선생님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명료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그녀의 우아한 손을 꽉 잡았고 이제 두 명의 파일럿이 아들의 옆에서 무한한 치유된 미래를 향해 엔진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의 수업을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길을 산책하던 9월의 어느 날 아침 소피아와 저는 그늘진 나무다리를 건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당당한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현대식 한복을 입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었고, 데니는 근처 오락실에서 친구 다니엘을 만났어요. 기둥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무렵 배우러 들어오고 봉사하러 나가라는 문구가 새겨진 학교의 문 앞에 다다랐어요. 김현선 선생님은 이 공개 강연 시리즈에서 생각을 자극하는 글로벌 주제에 대한 유명인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한다고 속삭이며 낮은 무대를 가리는 벨벳 커튼 쪽으로 저희를 살짝 안내합니다. 갑자기 오늘의 게스트가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띄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콜색 맞춤 정장을 입고 당당하면서도 지적인 모습으로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새로운 비즈니스 동료인 박철수 대표였죠. 저희는 설레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채워지는 강당에 서둘러 자리를 잡았어요. 박철수 대표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자 김현선 선생님은 강의 중간중간 일부 구절을 통역해 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삼차를 마시며 엘리트 기업 총수 심지어 외국 고위 인사들과 맺은 거래 이야기를 들려주자 곧 강의실하는 열광의 도가니로 가득 찼죠. 김현선 선생님은 박철수 대표의 막대한 수익성과 명성에 대해 그의 투명한 소통 덕분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어서 그녀는 동양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의식을 수용하여 지속적인 신뢰와 관계를 구축한 혁신적인 서양 파트너들을 칭찬하는 그의 말을 통역해주며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박철수 대표는 한국의 투자 강국들이 분석적인 미국 모델과 아시아의 관계 중심 접근 방식을 융합한 국경을 초월한 협업을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찬사를 보내며 강의를 마무리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갑자기 북적이는 회의실 건너편에 있는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청중들은 큰 소리로 박수를 쳤죠. 박철수 대표는 고개를 살짝 옆쪽 출구로 기울이며 떠나는 지식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찬사를 기꺼이 받아들인 뒤 사라졌습니다. 김현선 선생님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마임을 하며 흩어지는 인파를 뚫고 같은 조각이 새겨진 나무 문을 향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절호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함이 끓어오르며 저희 맥박이 빨라졌습니다.